이게 웃긴 거는 두 사람이 친구였는데 그 파스테르가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대요. 야 베르나르 네가 맞았어. 세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파스테르가 뚱뚱한 가족이 많은 집의 강아지들은 뚱뚱해요. 예, 식습관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 있지만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이럴 시점에 우리는 좀 더 면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합의학을 전공한 박찬호 박사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약을 좀 많이들 드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코로나 약을 뭘 주시던가요? 병원에서는 특히 해열 진통제를 꼭 줍니다. 해열 진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과 이부프로펜 계열이 있는데요. 주로 타이레놀이라는 어떤 약으로 좀 많이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제는 아니고요. 요거는 장기적으로 많이 드실 경우에는 간 손상 위험이 있다는 게 하나의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고 빨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많이들 먹죠.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좀 효과가 좀 적다. 그럴 때는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이부프로펜으로 한번 바꿔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부프로펜의 약은 소염 성분이 좀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기도 하고요. 한데 사실은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항생제를 잘 처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세균성 2차 감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기침약이라든지 가래약, 그 다음에 콧물 알러지, 뭐 소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발명됨으로써 우리 인류에 있어서 많은 어떤 죽음이 많이 예방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엄청난 공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우리가 너무 많이 처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생제를 쓰더라도 이 내성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겼고요. 또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균마저도 죽이기 때문에 우리 장이라든지 몸속에 있어야 될 유익균들이 죽어버림으로써 결국은 또 면역이 약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고요. 또 유소아들이 이런 그 병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이거를 처방하다 보면 어린아이들 때는 이렇게 면역이 아직 완성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시스템 단계인데요. 그때 천식 알레르기라든지 뭐 이런 성장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소나 돼지 이런 거를 기를 때 이런 항생제가 들어간 그런 사료를 또는 주사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소나 돼지 몸속에 있어야 될 유익균이 떨어짐으로써 비만균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 살이 찌는 거죠. 사람이 살이 찌면 안 좋아지는 거지만 이 축산물이 살이 찌버리면 어떻게 보면 중량이 더 나가기 때문에 원치 않은 그런 부가적인 이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겠지만, 그런데 뭐 축산물 입장에서는, 동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약을 우리가 먹을 때 드는 생각은 내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덮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나는 무능력하게 그냥 다른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주는 약 그대로 뭐 5일치를 주면 5일치를 계속 먹잖아요.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서는 안 됩니다. 예, 코로나가 완전히 완치되지가 않고 오랫동안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상 세포가 손상되고 만성질환하는 그런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은 만성적으로 생긴다는 말은 몸에 원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약으로 해결하는 필요도 있지만 매일 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전염병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04년도 황열병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또 에이즈라고 유명하죠. 그 다음에 사스, 이것도 박쥐나 사양 고양이 때문에 생겼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류독감이란 것도 있어가지고요.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이때 타미플루가 개발이 되었는데 전 국방부 장관, 미국 국방부 장관인 도널드 럼스펠드는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개발사의 회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에볼라도 있었고요. 중동의 메르스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의 모기 지카 바이러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19, 신종 코로나19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전염병 역사가 주는 교훈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열대 밀림이 파괴되면서 야생 동물과 사람이 접촉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또 현대의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전파력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선박을 타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인류가 멸망되지는 않았다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우리 의료나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또 치사율이 강한 것은 또 빨리 없어져요. 근데 치사율이 약한 것은 또 빨리빨리 또 전파가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사점 1, 위기로 큰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약을 빨리 만드는 사람, 또 진단기를 빨리 만드는 사람은 돈을 벌더라. 두 번째로는 이게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또 결국은 또 없어지고 다른 변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거고요.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때 많이 고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겠고요. 병이 걸리는 원인을 크게는 세균설과 내부 환경설, 크게 두 가지가 대립을 해왔습니다. 세균설은 병균 감염으로 병에 걸리니까 항생제나 백신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테르가 그거를 많이 주장을 했고요. 또 아니다, 우리 내부에 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니까 이 우리 내부의 환경을 좋게 해야 된다, 몸을 좋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학자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항생제 백신 같은 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내부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운동하고 영양 잘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큰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웃긴 거는 두 사람이 친구였는데 그 파스테르가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대요. 야 베르나르, 네가 맞았어. 세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파스테르가 결국은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가 이렇게 예쁘고 한 사과가 있는데 여기 이제 또 이게 이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상처를 입은 사과가 있으면 어떤 게 먼저 썩을까요? 네, 당연히 이 상처 입은 사과가 먼저 썩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뭔가 빨리 뭔가 세균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죠? 이게 점점 더 넓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그 또 다른 학자 루돌프 피로라는 독일의 의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기가 오염된 물을 찾는 것처럼 병균은 자신이 살아갈 숙주인 병든 몸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아까 내부 환경설의 같은 일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예방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전현성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만성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사실은 많다는 거죠. 만성 질환, 당뇨 뭐 이런 것들도 전염병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당뇨도 가족 간에 보면요. 아버지가 맨날 단 거 먹고 집에서 저녁마다 외식 또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고 떡빵, 밥, 면 이런 걸 좋아하시면 아내도 같이 먹게 되고요. 아이들도 같이 먹게 돼요. 심지어 같이 사는 강아지도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뚱뚱한 가족이 많은 집의 강아지들은 뚱뚱해요. 예, 식습관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 제2의 전염병이 비만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중에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겠죠. 자, 코로나19 사망자의 공통점은 기저질환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방합시다. 예방은 무조건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예방이지만 1차, 2차, 3차 예방이 있어요. 2차 예방은 질병이 걸렸더라도 이게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좀 더 발견해서 더 커지지 않게끔 하는 게 2차 예방이고요. 3차 예방은 질병이 걸린 후에도 이후에 그게 빨리 뭐그 기능이 다시 좋아지고 또 다른 합병증에 안 걸리게 하는 것이 3차 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방을 다 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게 실제 전공 중에 있습니다. 예방의학 박사도 있고 한데요. 예방의학은 한 가지로는 안 돼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 온열요법, 또는 좋은 공기, 숲, 약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통합의학 박사인 저는 통합의학은 뭐냐 하면 전통의학, 소위 서양의학, 한의학 다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영양치료 같은 보완 대체약, 뭐 이렇게 카이로프랙틱 같은 거 그런 거라든지 온열요법이라든지 뭐 에너지학이라든지 모든 게 필요하면 다 결합이 돼야 됩니다. 서울로 가는데 꼭 경부선을 타야 되나요? 아니죠. 기차만 타는 게 아니라 저기 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요. 또 거기가 막히면 국도로도 갈 수 있고요. 때로는 잠깐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걷다가 다시 힘을 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더 멀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우리 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도 과학적이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